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모레부터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면 휴진도 예고돼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병원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조건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 절반이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교수 비상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주 한 주 동안 교수 529명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교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수술실 가동률도 평상시 63%에서 34%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휴진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곳인데요. 교수 비대위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신장투석실, 분만 같은 필수 분야는 진료를 계속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단정 받아야 될 거 못 받으면은 애우사기만 좀 자다가 뭐 지금은 멀쩡해도 또 자다 보면 막 또 후유증이라 그럴까. 뭐 환자 가족이라든가 환자분들은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아주 뭐 좀 불안하기를 떠나 좀 공포스럽다고 생각했죠. 네, 모레 화요일부터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전면 휴진도 예고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사협회가 휴진 중단 조건으로 정부에 3가지 요구를 했죠. 네, 의사협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과 처분 소급 취소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고 거부하면 휴진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불법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건 없이 휴진부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빅5 대형 병원으로 휴진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부터는 연세의료원 산하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고 울산의대와 가톨릭의대 교수단체도 이번 주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이번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환자나 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당장의 뾰족한 수를 내기엔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 결정을 거두지 않는 의료계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 휴진에 대응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개 광역별로 당직 기관을 정해 응급 환자를 24시간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해 암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최대치로 가동하고 경증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한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해온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데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역시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 비대위 등을 면담했지만 현 상황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앞서 자체 특위 차원에서 의협을 만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협 회장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의정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겠죠.
정부도 의료계도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만큼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난다고 하자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간경화를 앓던 70대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급히 119에 신고한 이은미 씨. 구급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화한 병원마다 응급실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의사 파업 때문에 의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1차는 다 했고요. 네. 2차 병원 크다 하는 데까지 다 했어요. 아까보다 상태 좋으신다니까 하면은 와라. 겨우 응급처치를 마친 뒤 이 씨의 아버지는 집 근처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분야 진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환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응급 상황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심장이 멎은 사람, 피가 터진 사람, 나오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희귀질환은 119 차 안에서 대기해주는 상태가 돌아오더라고요. 응급실 뺑뺑이가 만성화된 데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지도 넉 달이 넘어가면서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비상진료 체계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응급실만 잘 작동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배후 진료과가 다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집단 휴진은 하지만 응급실 중환자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결국 고통받는 건 환자들이다.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며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국정조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건데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며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연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각 상임위 대신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과거에도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이번 주 후반을 목표로 야권 공동으로 요구서를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만나 특검, 국정조사 병행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본인과 관계된 수사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쓰는 그런 관례를 깨는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최상병 특검 통과를 위한 동력을 모으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생때가 길어질수록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명분 없는 장외 태업 그만두고 국회 원구성 백지화 및 공개 토론 제안을 내놨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17일 시한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당을 겁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야권 중심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상병 국정조사가 이번 주 한 차례 변곡점을 맞을 국회 원구성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배달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고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두 남녀가 천천히 횡단보도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이들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두 남녀 가운데 여성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쓰러졌고 남성은 10m 가까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로 되돌아오고 곧 경찰차와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두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막 짭동안 나오셨거든요. 구급대원들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이요. 사고가 난 곳은 전북 군산의 한 호수공원 근처 왕복 6차로 도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남매 관계로 56세 누나와 51세 남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걷다 보니까 측면에서 그냥 오토바이 정면으로 이렇게 충격을 하니까 넘어지면서 이제 바닥 쪽에 이제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보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즉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재단과 새만금에 골프학교와 레저 등 3천억 원대 관광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제출했던 사업 의향서가 위조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사업을 추진했던 새만금 개발청도 1년 뒤에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마치 섬처럼 조성한 부안 쪽의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축구장 2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1.6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관광 사업 용도로 쓰겠다는 곳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국제골프학교와 해양골프장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현장은 잡풀만 무성합니다. 제 뒤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로 이곳 일대에 무려 3천억 원이 투자될 거라던 골프 관광 개발 사업. 최근 2년 만에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허위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을 취소해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은 당초 민간 사업자가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세운 비영리 법인인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아 3천억대 골프 레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박세리 희망재단은 그럴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이 가짜로 꾸민 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업체를 통해 새만금 개발청에 전달됐던 겁니다.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컨셉이.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회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을 두루 검토했다며 우선 협상에 나선 시점은 재작년 6월. 그런데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골프 관광 개발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한 건 그로부터 1년이나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희망재단 측에서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미리 가서 확인하고. 날조된 사업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새만금 개발청. 관광 개발을 촉진한다며 100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사업권까지 혜택으로 내건 터라 허술한 업체 선정에 따른 전체 사업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을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계시죠?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루쌀이 있는데요.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고 소화도 잘 되는 데다 밀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선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치아바타부터 소금빵, 카스텔라,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간 가루쌀로 만든 빵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먹으면 간지러움을 느끼는데 가루쌀 빵으로 만든 제품을 먹이니 그런 간지러움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가루쌀은 맵쌀과 밀의 중간 형태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쌀을 가루로 만든 건데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빻을 수 있어 밀가루처럼 대량 재분이 가능합니다. 글루텐 성분이 없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쌀 자체가 식감이 밥을 해놓으면 쫄깃거리듯이 빵에 가루쌀을 넣어도 쫄깃거리는 면이 있어서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도 속속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심은 가루쌀 라면을, 신세계푸드는 우유 대신 가루쌀로 만든 식물성 대체유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당불내증 겪으시는 분들 때문에 이 식물성 음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1인당 연간쌀 소비는 56.4kg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벼농사 대신 가루쌀 재배를 독려해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밀 수입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이 매년 한 20만 톤 정도 공급 과잉 상황인 건데 면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가공용 쌀의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유도를 하는 거죠. 다만 밀가루에 비해 가루쌀 원가가 2~3배 비싸다는 건 단점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까지 늘려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주로 남미나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댕기열에 대해 유럽에서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댕기열을 감염시키는 모기가 유럽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 전 세계 기후변화도 한 요인입니다. 휴가철 유럽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을 배경으로 높이 앉아서 시원함을 뽐내고 있는 여성은 영국 국적의 엠마 콕스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뀝니다. 초췌한 얼굴에 열이 나는 이마를 손으로 짚은 모습, 발진이 심하게 올라온 허벅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휴가 갔던 콕스는 급히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댕기열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My rashes are still there though. They're quite bad. So they've not gone down at all. But luckily it's the first day where I actually feel a lot better with myself. 콕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흰줄 순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댕기열에 걸리면 발진과 발열이 나고 특히 오한과 근육통이 심해서 뼈가 부서질 듯이 아픈 열병이라는 악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 지역과 인도네시아 같은 덥고 습한 동남아 지역에 주로 유행하면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댕기열 감염 사례가 13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늘었고 올해는 이미 유럽 18개 국가에서 댕기열을 감염시키는 흰줄 순모기가 발견됐습니다.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extend the mosquito-borne disease transmission season by creating more suitable conditions for mosquitoes to thrive.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당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남부 유럽을 여행할 때 댕기열을 조심하라고 안내했는데 다음 달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도 댕기열 주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해외여행객 가운데 매년 30명 정도씩 댕기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댕기열 주의 지역에서는 긴 옷을 입거나 모기 기피제 등을 이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서울시청 앞에서 자리를 지켰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오늘 철거됐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인근으로 분향소를 옮기는데요.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내리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들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전합니다. 박소영님 기억하겠습니다. 한수빈님 기억하겠습니다.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억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란히 걸려있던 영정 사진을 함께 내립니다. 자식의 영정을 꼭 부여잡은 채 참고 있던 눈물이 이내 터지고 맙니다. 설치 499일 만에 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2월 유족들은 참사 발생 100일째 되던 날 이곳에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이 공간은
동시에 유족들 서로가 또 시민과 만나고 연대하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분향소가 없었다면 지금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유족들은 분향소 자리를 옮깁니다. 서울시청 인근 부림 빌딩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억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른 건데 다만 시청 앞 분향소가 불법 시설물이라며 시가 부과한 수천만 원대 변상금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특조위원들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직 대통령에게 위원 추천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내일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여당 몫의 특조위원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거친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매일 3시간씩 걸리는 길을 오가는 건 성인들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기 위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통학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더 많은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대전의 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힘겨운 등굣길에 김희건 영상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혜준아, 시 한번 하고 갈래? 시 안 하래. 시하고 버스에서 싸면 어떻게 봐? 초등학교 수업 시작은 9시인데 매일 아침 6시부터 등교 준비를 한다는 예준이. 왜 이렇게 바쁘게 서두르는 걸까요? 등교길 한 80분 정도, 또 학교길 80분 정도 해서 총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준아, 같이 가! 나 오늘도 나도 바빠. 예준이는 가원학교라는 특수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 학교 대신 24km 떨어진 헤든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과밀이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이제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대전에는 6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발달 영역 특수교육 대상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출근 시간까지 겹쳐 도로는 막히고 버스 안의 아이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대소변 문제는 당연히 왕왕 있는 문제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듯이. 버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지루함과 불안감에 특이 행동을 보이는 빈도도 잦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치료시설이라는 데도 있고 이쪽에 모든 인프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고려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수학교 과밀 문제는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수학교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좀 학생들이 자유도가 있는데 버스에 3시간 동안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를 거부하고 즐거워야 할 학교길. 아이들은 오늘도 또다시 힘겨운 버스에 올라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성인 어린들도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게 좀 이게 맞는 선택인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불참한 채 야권 단독으로 개헌한 22대 국회의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이유를 분석하고 특검과 거부권, 개헌 등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들도 짚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후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키움의 김혜성 선수가 데뷔 첫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스카우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네요.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이 0대2로 뒤진 이래 김혜성이 두산 곽빈의 직구를 제대로 받아칩니다. 그리고 타구가 중견수의 키를 넘기자 김혜성은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 그대로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자신의 통산 첫 그라운드 홈런입니다. 타석을 출발한 뒤 1루와 2루를 지나 3루에서 잠시 주저했는데도 14초 만에 홈을 밟았습니다. 김혜성을 관찰하던 스카우트는 이 장면에 놀란 듯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이 웃음은 자 이거를 그라운드 인사이드 파크로 홈런을 친다고? 김혜성은 팔에 날렵한 수비를 선보이기도 했고 몸쪽 공을 잡아당겨 2루타를 추가하는 등 스카우트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쇼케이스를 펼쳤습니다. 선발 하영민이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호투한 키움은 두산을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 이적 후 달라진 입지를 과시하고 있는 손호영은 연속 안타 기록을 27경기로 늘렸습니다. 4회 이상형을 상대로 안타를 뽑은 손호영은 5회엔 시즌 6호 석점포까지 터뜨렸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근대오종의 간판 전웅태 선수가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파리올림픽 전망도 더 밝아졌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펜싱에서 15위로 주춤하는 바람에 1위보다 44초 늦게 레이저런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각자 5발씩 4세트를 쏘는 사격에서 유일하게 전부 명중시켰습니다. 결국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린 끝에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통산 2번째 개인전 메달을 땄습니다. 근대오종을 하면서 인생이 몇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굉장한 미스 없는 슈팅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일단 너무나도 기쁘고 조금 전 혼성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한 우리 선수단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4개 포함 7개의 메달을 얻으면서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열흘 전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던 울산의 주민규가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전반 1분 만에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동쪽 지역엔 반짝 소나기 현상이 이어진 반면 그 외 전국은 종일 볕이 뜨거웠는데요. 내일은 갑자기 지나는 비구름 없이 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강릉과 경주 등 동쪽 지역은 33도 안팎까지도 치솟겠습니다. 이후로는 더위의 기세가 더욱더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 더운 공기까지 더해져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또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다시금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여름 더위에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볕이 강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 18도 등으로 오늘만큼 선선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31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제주 지역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